새벽에 갑작스럽게 다리에 극심한 쥐가 찾아온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너무나도 날카로운 통증에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셨던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급하게 도움을 청하고 심지어는 응급 상황이 아닐까 걱정하셨던 기억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겪으셨을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히 근육이 뭉치는 현상으로만 넘기기엔 이따금씩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통증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쥐가 나는 증상은 대개 잠깐의 고통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드물게는 심각한 질환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지나치기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자신의 몸과 신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증상이 큰 위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포함해 다리에 쥐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과 그 이면의 숨은 경고 신호들에 대해 낱낱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다양한 경험을 소통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잠결을 깨운 심각한 다리 통증, 그리고 긴장됐던 한밤중의 응급실 이야기로 오늘의 사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68세 박정희 할머니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변화, 그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경험하신 사례를 보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심한 쥐가 오른쪽 다리 전체에 일어나 잠에서 깨셨고 아침까지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가 붓기 시작하자 가족들도 이상함을 느꼈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깊은 정맥에 혈전 피떡이 발생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이 혈전이 혈관을 따라 폐로 이동했더라면 치명적인 폐색전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신 상태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설마 단순한 쥐가 이런 위험한 병의 신호일지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만약 가족의 권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도 혹시 한밤중에 갑작스레 다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와 잠에서 깨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거나 피로해서 그렇다고 여기시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아주 위험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다리쥐 증상이 언제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인지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법도 함께 안내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조기 대처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중요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에 쥐가 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증상과 그 원인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다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왜 다리에 쥐가 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부터 실제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 있는데요.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으신 분이 갑자기 무리해서 오래 걷거나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경우 근육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자극과 피로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빠르게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급격히 피로해지면 일시적으로 제대로 된 이완이 어려워져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집 근처에서 가볍게 산책만 하시던 어르신이 손자와 단번에 산에 올랐다가 그날 밤부터 며칠 연달아 다리에 쥐가 나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운동에 노출되었을 때 근육이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몸속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 역시 쥐가 잘 생깁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전해질은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날씨가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불편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갑자기 무더운 환경에 노출되어 땀을 흘리게 되면 체내 전해질이 급격히 손실되면서 근육 경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물을 거의 드시지 않던 분이 한여름 시장에 다녀온 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발생했고 병원 검사 결과 전해질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 후에 증상이 개선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이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근육에서 갑작스럽게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심한 경련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오신 한 어르신의 경우 수년 전부터 다리쥐 증상이 자주 발생했고 검진 결과 말초혈관에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혈당 관리와 혈관 확장제 복용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약물 역시 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뇨제나 일부 고혈압 약, 그리고 특정 콜레스테롤 약이 전해질 소실이나 균형 이상을 일으켜 근육 경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새로 바꾼 이후 잦은 경련이 시작되었다면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약을 새로 처방받은 분이 약 복용 일주일 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였고 확인 결과 새 약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 몸에서 칼륨이 빠르게 배출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칼륨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 뒤로는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는 자세 역시 쥐 발생에 무심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끝이 아래를 향해 떨어지게 자는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는 데다 무거운 이불이나 담요가 발을 계속 아래로 누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몇 시간씩 유지하게 되면 아침이나 새벽에 갑자기 다리쥐로 잠에서 깨는 일이 흔히 생깁니다. 실제로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마다 여러 겹 이불을 덮고 자는 분이 매일 새벽 비슷한 시간에 쥐 때문에 잠에서 깨셨던 일이 있었는데 이불을 가볍게 바꾸고 발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드린 뒤로는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한 가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환경적 요인, 신체 조건, 그리고 생활 습관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평소와 달리 쥐가 잦아지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지거나 마비, 피부색 변화, 극심한 붓기 등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응급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근육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고 신경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도 천천히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쉽게 경직되거나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전체 근육량의 약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다리 근육은 다른 부위보다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지지가 약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과도하게 반응하여 쥐가 나기 쉽습니다. 또 신경 전달 속도까지 떨어지면 근육이 매끄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능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예전 같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의 변화가 왜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단순한 근육 경련만으로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 증상은 때로는 훨씬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쥐가 나는 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혹은 잠깐 무리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지만, 간혹 이런 현상 뒤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붓기가 함께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깊은 정맥혈전증, 즉 다리의 정맥 속에 혈전이 생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언제든지 떨어져 나와 폐로 이동하게 되면 갑자기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들도 재택근무나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는 생활 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주일째 왼쪽 다리에 쥐가 나고 붓기가 지속되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병원 방문을 미루셨던 직장인이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에 있던 혈전이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으로 진단됐으며, 다행히 신속한 치료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만 늦었다면 결과는 심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다리쥐가 반복된다 해서 항상 단순 근육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쥐가 풀린 뒤에도 해당 부위의 통증이 수시간 또는 하루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근육 경련의 경우 보통 1020분 정도 지나면 증상이 가라앉으나, 시간이 지나도 아픔이 가시지 않거나 뻣뻣함, 심한 근육통이 이어진다면 근육 안쪽의 미세한 출혈, 근육염, 신경 손상, 심지어 혈관 문제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드시던 고령의 여성분이 쥐가 풀린 후에도 종아리 통증이 이틀 이상 지속되어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근육 내 출혈이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혈관의 약화나 약물 복용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갑작스럽게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심지어 저림까지 동반된다면 급성 동맥 폐색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혈액이 제대로 다리로 흐르지 못해 조직 괴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응급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외에도 쥐가 심하게 난 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혈전이 폐로 이동해 발생하는 폐색전증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하며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 마비와 같은 신경 증상이 동반될 때에는 척추, 신경의 압박이나 손상 등 또 다른 심각한 원인일 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리쥐라는 흔한 증상 뒤에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 국한된 증상, 심한 붓기, 오랜 통증, 감각 이상,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신경마비 등과 동반된다면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 흡연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 신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과 응급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리 근육의 갑작스럽게 경련, 즉 쥐가 날 때 어떻게 즉시 대처하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 현장에서 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해 효과를 직접 확인했던 즉각적인 응급처치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검증된 내용이며 실제로 많은 분들께 빠르고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윗입술 중앙을 강하게 꼬집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두 손으로 윗입술 중앙 부위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이용해 3군데 정도 꼭 집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한 번에 5초에서 10초 정도씩 꽉 눌러주시고 같은 동작을 서너 번 반복해주시면 대부분의 경우 금세 경련과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술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다리 근육에 전달되는 경련,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주는 신경 반사 반응 덕분입니다. 처음 시도하실 때 즉각적인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시면 점차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떨어지니 약간 아플 정도로 힘주어 집어주셔야 효과가 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작년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큰 고통을 겪으셨던 70세 김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쥐가 나면 몇 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생하셨던 분이었지만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윗입술 꼬집기 응급처치법을 따라 해보셨다고 합니다. 정말 되겠어? 하며 반신반의하면서도 고통 속에서 입술 중앙을 3군데 강하게 집어주신 순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쥐가 풀려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체 반사 신경을 활용한 간단한 방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께 도움이 된 검증된 팁이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평소 다리에 쥐가 잦은 분이 계시거나 가족 중에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이 방법을 미리 연습해 두시고 위급한 순간에 침착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쥐가 자주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앞서 저희가 쥐가 났을 때 정말 도움이 되었던 대표적인 응급처치법들을 차례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신 후 효과에 대해서 각자 다른 체험담을 보태주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윗입술을 살짝 꼬집는 것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겠냐며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극심한 쥐가 났을 때 꾸준히 여러 번 시도해보니 생각보다 통증이 빠르게 완화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후에는 주변 지인들께도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동작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동작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무릎을 완전히 펴서 해주셔야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이완된다는 부분입니다. 일부 분들은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는 침대 옆벽이나 벽면을 활용해 발바닥을 대고 몸을 가볍게 앞으로 기울이면 훨씬 수월하게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이 불편하신 70대 어르신께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벽을 활용해 발끝 당기기를 매우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관절 통증 때문에 상체를 구부리기 어려워서 벽에 발바닥을 붙인 채 발목만 천천히 당겨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하십니다. 급성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종아리와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손끝에 힘을 너무 주지 않고 따뜻하게 손바닥 전체로 근육의 긴장이 풀린다는 느낌으로 만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반복하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남은 뻐근함이 한결 줄어듭니다. 마사지는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종아리 전체에 원을 그리며 근육 깊숙이 자극이 전달되도록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킬레스건 부위를 함께 풀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방법은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혈자리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에 가장 두툼한 부위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쪽에 위치한 승산혈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꾹 누르고 1초간 뗐다가 이런 동작을 5번 반복해주면 근육의 긴장이 빠르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디가 정확한 위치인지 헤맬 수 있는데 종아리 제일 아픈 점을 찾으신 뒤 지그시 눌러주시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늘 쥐가 나곤 했는데 이 방법을 반복 연습하여 이제는 쥐가 날 때마다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의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15분 정도 얹어주시면 혈액순환 개선과 근육 이완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손등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하시고 화상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찜질팩이 없으시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대체하셔도 안전합니다. 그 밖에 독특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다리 X자 꼬기가 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발목을 서로 교차해 X자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무릎과 허벅지는 바닥에 닿은 채 발목과 종아리 부분을 교차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30초 정도 유지하면 종아리 근육의 자연스러운 압박 덕분에 혈액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며 경련이 금방 풀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은 발끝을 잡아당기기가 번거롭거나 부담될 때 이 방법을 더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윗입술 꼬집기, 발끝 당기기, 종아리 마사지, 혈자리 지압, 온찜질, 그리고 다리 X자, 꼬기에 이르는 단계별 대처법을 기억해 두셨다가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워 계시거나 몸을 거의 움직이기 어려운 순간에도 윗입술 꼬집기는 언제든 빠르게 시도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 경련이 반복된다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숨은 건강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핵심은 단순한 증상에만 집중하기보다 평소 생활 습관에서부터 예방에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가족들에게 매번 강조하고 실제로 주변 어르신들께도 권해드리는 확실한 예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른 수면 자세를 만드는 일입니다. 밤에 자세가 좋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쥐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자연스럽게 뻗은 채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조심하시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발밑에 낮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다리 쪽 혈액이 심장으로 잘 올라가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옆으로 자주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시면 골반과 다리의 정렬이 유지되어 근육에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사실 한 어르신께서 오랜 세월 웅크린 자세로 주무시다가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로 고생하셨는데 수면 자세를 바로잡고 나니 일주일 만에 현저하게 쥐가 줄었다고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 실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종아리, 허벅지, 발목을 천천히 늘려보십시오. 예를 들어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 근육을 늘린다거나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살살 당기는 동작,
또는 침대에 누운 채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는 방법 등이 좋습니다. 이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약간 당기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과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 어르신께서는 밤마다 쥐로 힘들어 하셨는데 저녁마다 스트레칭을 시작하신 후로 다리가 한결 가볍고 쥐가 나는 빈도도 현저히 준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수분 보충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것이 싫어 저녁에는 물을 거의 드시지 않는데 이는 오히려 쥐가 잘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에 1.5L에서 2L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챙겨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양을 서서히 줄이시면 밤중 소변이 줄어들어 불편함이 덜합니다. 또한 전해질이 풍부한 식품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등도 식단에 포함하면 근육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컵에 물을 준비해 두고 1시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해주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발끝을 위아래로 1020회 움직이거나 발목을 가볍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TV나 책을 볼 때도 발가락과 발목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정년 퇴임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시는 한 어르신께서는 타이머를 맞춰두고 일정 시간마다 일어나 집안을 돌거나 다리 운동을 실천하시며 쥐로 인한 고통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혹시 드시고 계신 약물 중에 쥐가 나는 증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뇨제, 혈압약, 일부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은 전해질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 밤에 쥐가 날 위험을 높입니다. 복용 중이신 약물과 쥐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겹친다면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약물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부작용은 피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환경의 온도 관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더 쉽게 경련할 수 있으므로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전기장판이나 부드러운 양말을 활용하여 다리 보온에 신경 쓰면 좋습니다. 다만 양말이 너무 조일 경우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편안하고 넉넉한 크기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 향상과 근육 이완에 효과적입니다. 잠자리 들기 10분 전쯤 40도 내외의 물에 발목까지 담근 후 발가락이나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음주 절제 역시 반드시 강조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니코틴과 알코올은 모두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쥐 예방 차원에서도 줄이거나 멀리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쥐가 잘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밤마다 찾아오던 고통스러운 쥐에서 점차 해방되실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각각의 예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면서도 술을 함께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강보조식품, 특히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특정 성분은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우리 간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간 해독 기능이 과도하게 요구되어 심하게는 치명적인 간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지요. 실제로 최근에는 60대 남성분이 간에 좋은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매일 소량의 음주를 지속하다가 급성 간부전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피로와 황달 증세가 나타났고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특히 이분은 간에 좋다고 알려진 밀크시슬 추출물을 고농도로 드시면서 매일 소주 한두 잔을 곁들였는데 이러한 생활 습관이 간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졌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드시고 계신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습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쥐가 나서 갑작스러운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이 치료 이후에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셨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과 걱정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경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쥐가 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쥐가 났다고 해서 무작정 아픈 부위를 세게 주무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근육을 더 심하게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하게 주무르면 근육 섬유가 손상되고 다음날 통증이나 멍이 남아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쥐가 났을 때에는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문지르기보다 발끝을 천천히 당기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께서 밤에 쥐가 나자 본인 힘껏 다리를 주무르셨다가 이튿날 종아리에 심한 고통과 멍자국이 남아 병원에 오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쥐가 난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정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혈압약,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등을 드시는 분 중 일부는 약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다면서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혈압이나 건강 상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급격한 혈압 변화로 중풍이나 급성 심장 발작 등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이 바로 연령이 들면 쥐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치부하는 그릇된 습관입니다. 반복적인 근육 경련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본인의 판단만으로 복용하는 것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도 근본 원인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추천한 민간요법만을 맹신하여 병원을 찾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도 위험하다는 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법들 중에 도움되는 것도 분명 있지만 심각한 기저 질환을 간과하고 지나칠 경우에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요법과 병원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작은 변화나 이상 신호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불편이 반복될 때에는 꼭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내드린 주의사항과 올바른 행동법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해 보시고 혹시라도 위험 신호가 포착된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던 70대 환자 한 분은 적절한 치료와 평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신 후 스스로도 일상에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수면 자세 등 꾸준한 관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본론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만약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다며 이제는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이런 경험을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반드시 병원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사례를 꼭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할머님의 며느리인 김승영 씨 또한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지만 평소와 달리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결국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넘겼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가족 모두가 크게 깨달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나 이상 증상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적절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건강은 결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방심이 생각보다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오늘부터는 내 가족과 나 자신의 작은 신호에도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내용 중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잠자기 전에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내일은 평소보다 물을 한 잔 더 드셔보십시오. 또는 주무실 때 조금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신경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와 실천이 결국에는 건강한 밤, 그리고 나아가 더 나은 인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과 관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에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주변의 잠깐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경험하신 건강관리 노하우나 이 영상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어떤 작은 경험이나 팁이라도 다른 분들께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여러분의 참여가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건강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의 영상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